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00선으로 80점을 지향하는 800제에서 두 번째 2교시 첫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2교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거나 실제 시험을 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영역이 바로 2교시입니다. 그래서 2교시 해설을 좀 아주 충분히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해설을 통해서 반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으로 가장 오래 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도주의, 또 사회진화론, 뭐 민주주의, 또 실용주의, 또 개인주의 등등 많은 이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도주의는 빈곤이나 장애를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돌렸다. 인도주의는 빈곤이나 장애를 클라이언트 책임, 개인적 빈곤관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거고, 인도주의는 지금 무슨 책임을 묻겠다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타주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빈곤이나 장애를 개인 클라이언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개인주의 이념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타주의는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으로 실천되었다. 특히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의 활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적 빈곤관, 개인적 책임관을 전제로 하되, 개인주의에서는 특히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이런 측지. 왜냐하면 저먹고 사는 문제는 좋게 본다면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존중도 하지만 결국에 각자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작은 정부론을 표방하고, 그리고 수혜자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양상 또는 개인의 권리 존중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가 개입의 축소를 가져오고 수혜 자격의 축소를 가져왔다라는 특징 하나 문제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도 고맙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는 사람의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평등의 이념이 개입된 것이 민주주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화론은 특히 자선조직협회를 주관하는 상류층의 입장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 적자생존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은 별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은, 또 3번도 직접 실천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또는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할 때 미시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이런 실천을 미시적 실천이라 하고, 중범위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간적 성격으로 해설로서는 조직, 지역사회 영역을 띄어서 조직 또는 집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적에는 거시적은 좀 지역사회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모금활동, 미시적 실천에서 모금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모금활동 이렇게 할 때는 모금활동은 미시적이니 거시적이니 할 때는 지역사회를 모금활동,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활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순수 민간활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금활동은 거시적 실천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후원자 개발 및 관리라고는 또 역시 지역복지 실천에서 강조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기술훈련 제공, 이것은 중범위적이라보다는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미시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은 미시적 접근이 될 것이고, 그래서 급여 대상자의 사후관리, 이것도 미시적이지요.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복지정책의 평가는 거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거시적이 되겠습니다. 모금활동은 지역사회 대상의 거시적, 후원자 개발 및 관리는 거시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사회기술훈련 미시적, 또 급여 대상자의 사회관리 미시적.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직접 실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실천은 직접적, 간접적이 있는데 그와 직접 접촉 유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장애인 취업 상담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 제가 방문 직접 접촉이죠. ADHD 지원 정책 개발 이건 간접 접촉이 되겠고, 주간 보호 제공 이건 직접적 접촉, 훈련 기술훈련 실시 직접적 접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 4번 간접 실천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 5번에 보시면 펄먼이 강조한 사회복지 실천의 4가지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5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개별사회사업의 구성요소와 집단사회사업의 구성요소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개별사회사업의 구성요소는 펄먼의 4P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있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곳, 즉 플레이스 장소라고 합니다만, 기관과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헬핑 프로세스 과정, 이렇게 해서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4P를 개별사회사업의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사회사업의 구성요소는 집단 구성원, 집단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사회복지사죠. 이렇게 4대 구성요소인데 여기에다가 목적과 플레이스, 장소를 포함해서 6대 구성요소로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여기는 서비스 문제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4가지 여러 번 적어봤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그거는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죠. 온라인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능력의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의 연결 또는 제공, 또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 개발에 기여라고 하는 것을 4대 목적으로 설정하라고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수하도록 돕는다.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정책을 개발한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갖고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전적인 책임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갖고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86페이지로 넘어가 보십니다. 86페이지 7번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 태동기 19세기,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 20년대까지, 다음에 전문직 분화기 50년대까지, 그렇죠. 다음에 70년대까지 통합기, 70년대 이후에는 다원학이나 전문학기, 이렇게 설명을 한 해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8번에 보시면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 결과 나타난 사회복지계의 반응이 아닌 것은, 1915년에 프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하는 질문을 화두를 끄집어내놓고 결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독자적 지식과 기술이 없다, 전문직 조직이 없다, 그리고 전국 조직이 뭐냐면 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없다, 그리고 윤리 강령이 없다. 이렇게 5가지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1915년 프렉스너의 비판에 대해서 사회복지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1917년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정립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회진단의 저자 리트몬드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육기관도 생기고 하물며 석사 과정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전국조직도 열리게 되고 유급 종사자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론 기초로, 독자적인 이론 기초로서 저희 심리학의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로 도입이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개량운동을 추진, 사회개량운동은 1884년 임보관 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진단 1917년, 전문 사회복지학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개별사회방법론의 확립 다 좋은데 사회개량운동은 19세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9번 해설을 통해서 반복하시면 되고 8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까지 다 통합적 접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통합적 접근 방법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은
통합적 접근은 1950년대부터 특히 2차 세전 이후부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종래의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로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어느 것을 클라이언트로 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통합적 접근이 되겠는데, 여기는 생태 체계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이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취사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같이 접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는데, 전통적 실천 방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그게 아니고 전통적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은 있을 것이라는 접근을 통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해체가 아니지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원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자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한 사정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 어느 것을 클라이언트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을 맞으면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보시고 11번 해설 보시면 됩니다. 11번 해설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실천 역사의 가장 최근에 이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도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용어는 198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7년에 만들어졌다가 1982년에 한국사회사업사협회로, 사업가협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은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였다가 1982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쇄가 잘못됐군요. 다음에 한국사회사업교육연합회. 자, 이건 출제비 지원전 약합니다만은 1965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화여자간 1921년. 어쨌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3가지가 있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88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 13번.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의원단체들의 지원은 재가중심 사회복지를 발전시켰다. 한국전쟁 이후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활동은 주로 시설복지를 이끌어가는 거죠. 시설복지. 다음에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뭘 가져왔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2003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틀립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자, 이건 앞뒤가 바뀌었죠.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 그러다가 2000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일반직 이렇게 바뀝니다. 1980년대 초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관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법률이 생겼다. 1980년대에 1983년 개정으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4번 가져가시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학교 사회복지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법정 국가 자격이 되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1995년에 법률이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도입되고 시험은 1997년에 도입되었고, 그래서 1998년에 처음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은 민간 자격으로 2005년에 시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83년 개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4번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 않으면 읽어보지 못한, 해설은 물론 쭉 넉넉히 다뤘습니다만, 사회복지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물론 이름은 2000년도에 등장을 하지만 1987년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틀린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중년되기 시작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건 맞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대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대, 1980년대라고 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규정이 되고 1997년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어서 1998년에 제1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82년에 설립이 되는 거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5년에 개별사회사업가협회,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였다가 1982년에 한국사회사업사협회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것이 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 보는 을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15번 해설로서 여러분들 보시고 16번에 보시면, 자, 16번 넘어가십니다. 16번 8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구빈법,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에 1869년에 런던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관련이 없는 것, 구빈법, 우회 방문자, 인도주의, 개별사회사업, 사회용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자선조직협회의 기본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용어자, 개인적 빈곤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를 옹호하고 사회 개선 개량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인보관 운동과 관계 있는 것은 우회 방문, 이건 자선조직협회이죠. 주로 중류층 부인들로 이루어진 인도주의 정신이 함양된 중류층 부인들 우회 방문은 자선조직협회. 그다음에 연구조사 따졌습니다. 조사가 빠진 것은 없었는데 인보관 운동의 구성요소 3할, 그러면 같이 레지던스면서 같이 찾아내고, 연구조사라는 같이 탐색하고, 리서치를 자꾸 연구조사라고 하니까 같이 찾아내고 탐색,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지역사회를 개선해보자는 리폼, 개혁에서 3할이 있습니다. 연구조사고, 자산조사는 우회 방문원의 개별 방문조사로 이끌어 나오기 때문에 인보관 운동과는 관련이 없지요. 함께 거주 레지던스, 그래서 리은 리서치와 리을본 레지던스, 거기다 리폼까지 하면 인보관 운동의 3할이 되겠습니다. 답은 관계 있는 것은 리은본 리을 리서치와 리 레지던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레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는 전문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레비는 전문적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답은 사람 우선 가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9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20번에 보시면 윤리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 다음 윤리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어디에 속하는가? 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에 제정 공포가 됐는데 거기는 크게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기준은 6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 아주 방만하게 많습니다만, 자, 다음은 어디에 속하는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등등등 두째도 끝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어떠한 이유로도 클라이언트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어디에 속할까? 함정은 2번에 클라이언트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기본적 윤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는 3개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의 기준 중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함정은 2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1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서 91페이지 2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장애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의 이모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딸을 클라이언트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사촌이지만 공사가 구별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은 공사가 구별될 수 없음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언니로서의 지위를 사적 영역의 맞으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답은 2번 전문적 관계 유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시면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암 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떠한 윤리원칙을 적용해야 되는가? 자살하겠다,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여기는 차별에 대한 내용은 없군요. 자율성과 자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어버리겠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가? 인간 존엄사,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소위 경과 규정을 거쳐서 적용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안락사라고 해서 많은 그 문제를 가져왔던 이 인간 존엄사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위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생명은 유지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서 가족들마저도 전체가 몰락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실 존재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의사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감히 누가 제거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인간 존엄사 안락사 문제가 있는데 그 자유와 자율성 문제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삶의 질, 그렇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온 암 환자 삶의 질의 문제. 또 이것을 비밀 보장을 해야 돼. 답은 뭐 저는 관련한 것은 2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출제된다고 했었던 노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에 있어서 윤리, 적용 기준을 설명했죠. 생명보호부터 시작해서 평등, 자율성, 최소 침해. 그다음에 삶의 질, 비밀 보장,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 쭉 설명했는데 한 문제 나온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10대 미혼모 상담 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될 전문적 관계를 모두 고르면 권위, 권한, 헌신, 타인에 대한 관심, 진실성, 일치성 다 좋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의사소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뚜렷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감정이입이나 공감이죠. 또는 수용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설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92페이지로 가면 25번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 보면 26번을 보세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된 동의, 영어 자체가 마땅치 못합니다만은 고지와 동의라고 해야 돼. 영어 자체가 informed consen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지된 동의에 대한 사회복지사는 실천을 행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는
혜택까지도 상세한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걸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한계점에 대해 분명히 알린다.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답은 2번이죠. 고지된 동의의 형태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근데 보통 서면으로 받아놔야 나중에 법률적 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관련된 위험성을 알린다. 서비스의 목적 내용을 알린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된 동의라고 할 적에는 보통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구조와 기법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또는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약 단계에서 이렇게 아마 2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 개입 전에 해야 돼.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93페이지로 넘어가 보십니다.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나와 있네요. 이용시설 그리고 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1차 현장, 2차 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방식의 시설은 이용시설이라고, 그에 비해서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숙박까지, 그래서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이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1차 기관이라 1차 현장이라고 것은 그 기관이나 시설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인 경우에는 1차 현장이지만 부수적 목적으로 복지가 존재할 적에는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좋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그것으로서 사회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또 사회사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을 당하는 민간기관입니다. 벌써 여기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틀린 거죠. 이거는 민간기관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2차 현장이죠. 동주민센터는 복지만 담당, 복지는 그 내용의 한 구성 부문에 속하는 거죠. 2차 현장이 되겠어요.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모두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양육을 제공하는 양육시설 아닙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여기에는 예방을 담당하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국가가 두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단이 두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발견, 보호, 치료 또는 예방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지 양육기관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복습을 하기 위해서 29번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예와 분류의 연결로 오른 것은 노인 전문 병원. 노인을 전문으로 하지만 노인이 액센트가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차 현장이고 생활시설일 수 있죠. 거기에 입원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으로 1차 이용시설이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당연히 이것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는 2차 현장이고 그리고 이용시설이어야 됩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쉼터, 이것은 청소년쉼터는 1차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한동안이지만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출 청소년이 다시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마음을 달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인복지관 1차 현장이다. 그리고 답은 5번이군요. 좋습니다. 다음에 30번은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고 9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1번에 보시면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 속의 인간은 보통 생태체계적 관점이고 특히 실천 기술적 보면 심리사회 모형, 해밀턴 홀리스로 연결되는 심리
거기에 보면 심리 사회 모형에서 나오는 기본 화두가 되죠. 생리학에서 출발한다? 아니죠.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생태학에서 출발한다고 해야 되겠죠. 인쇄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인간과 환경에 이준 초점을 둔다. 개인 내부 심리 역동성에만 초점을 둔다. 뭐 여기는 뭐 더 이상 보기도 않겠군요. 언젠간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경 속의 인간, 상황 속의 인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한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협력적 관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같이 가는 거지요. 이것은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사회복지사는 관계 형성을 위하여 뭘 형성시켜야 된다?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누가? 사회복지사가. 초기 관계는 다음 관계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 관계는 시간적 제한을 갖는다.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BS택에 아주 잘 나오는, 많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나와 있죠. BS택에 관계 7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BS택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통계된 정서 관여의 원칙,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비밀 보장의 원칙, 또 자기 결정의 원칙, 이렇게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옳게 연결된 것은 개별화,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개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개별화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 문제의 원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책임 소재를 공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적 자료 제공은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지요. 클라이언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니죠.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한 대안은 사회복지사가 제공해주고 그 중에 최종 결정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전부 주어가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마음껏 가슴에 있는 짐을 덜어놓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 감정 표현이, 이거 틀린 거지요. 통계된 정서 관여는 의도적 감정 표현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마음껏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통계된 정서 관여는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절대된 자세로 공감 또 민감성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 관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뭐 5번은 전혀 말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34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수해야 될 전문적 관계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반항적인 행동, 거친 말을 일삼는 비행청소년 P양은 사회복지사를 찾아와 성폭력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다고 했다. P양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수해야 될 전문적 관계. 자, 여기 보면 수용, 반항적인 행동, 거친 말, 그 장소, 그 시간에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행동,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로서만 받아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 그야말로 뭐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아직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개별화.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자살하고 싶다는 청소년에다 누구나 똑같이 미쳤다 이렇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개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개별화의 원리 좋습니다. 다음에 비밀보장. 이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다 가능하지만 비밀보장,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비밀보장은 말씀드렸지요. 절대적 의무가 아니다. 단지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공익과의 비교, 클라이언트 권익과 사회복지사의 권익과의 비교, 클라이언트 권익과 기관 권익과의 비교 등등등을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지 절대적 의무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다 적용하지만 죽고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비밀 보장은 안 됩니다. 다음에 35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35번 보실 수 있는 것에 저 3번이 뭐예요? 수용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그 시간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더 리얼로서 받아준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 리얼을 비도덕을 도덕으로 착각하게 한다거나 불법을 합법으로 착각하게 한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용 클라이언트의 약물 중독 태도나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자리 그 시간대에서 더 리얼을 봐주는 것이지 이것은 선한 것을 리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될 함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뭐 행동 지침 나와 있고 그건 36번은 보시고 37번 보세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어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동정 아닙니다. 동정은 수직적 교감인 것이고 공감은 수평적 교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듯 거기 자 38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면담 후 유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자, 힘을 실어주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 면접 후 유형에는 정보 수집 면접도 있고 사정을 위한 면접도 있고 치료를 위한 면접도 있는데 사정이나 자료 수집은 뭔가 수집에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 여기처럼 클라이언트를 편들어주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서 클라이언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한 면담은 우리가 치료 면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치료 면담이라고 나와 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7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